전에 운전을 끼고요. 자, 오늘은 뭐 제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뭐 팁이랄 거는 없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그냥 짧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뭐 항상 또 똑같은 각도만 하면 일단 저 찍는 제 자신이 재미가 없고, 편집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재밌고자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찍어보고 있고, 이제 어떻게 더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찍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마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주행 영상 위주로 보셔도 되고, 앞부분에서는 조금 팁을 나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스티어링 휠 조작법, 그러니까 핸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핸들로도 통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스티어링 휠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조작법은 저도 스포츠 주행에서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시즌 1이었었나 그쯤에 이렇게 스포츠 주행 입문이었었나 뭐 그런 제목의 아마 영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시, 그 다음에 2시, 아니 9시 3시 방향 혹은 10시 2시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범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이렇게 파지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잡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많은 드라이빙 스쿨에서도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스티어링 휠 자체에도 엄지손가락이 한 10시하고 2시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은 T자 형식으로 스포크들이 다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나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인 주행에서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올바른 주행 방법이고, 그러니까 파지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주행,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 말고 뭐 골목에서 좌회전 우회전하거나 뭐 유턴하거나 혹은 주차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게 될 때는 산타님께서 이제 비비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이렇게 한 손으로 감고 뭐 또 반대로 감고 뭐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미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도 사실 이걸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이유에서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를 운전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말 좀 천천히 달릴 때 말고는 이 변속기 레버에다가 손을 올려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속할 때만 손이 가고, 저는 이제 클러치도 좀 마찬가지인데, 변속을 할 때만 클러치에 발이 가고, 대부분은 이 풋레스트에 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 주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행을 하는 만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양손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그 방식으로 잡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골목에서 좌회전하거나 뭐 우회전하거나, 그러니까 혹은 좌회전 우회전이라도 이 커브 값이 90도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도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도로에서는 사실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돌려본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까지 아마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등받이에 어깨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손을 뻗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의 가장 먼 부분이 손목에 닿을 정도 위치로 이제 시트의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릴 수 있는 범위가 180도 정도에서 한 10도 정도씩은 더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단 180도 정도를 돌리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카레이싱을 하거나 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사실 180도 이상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일이 없죠. 서킷 같은 경우에는 좌우폭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반 차들보다는 이 기어비가 좀 타이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뭐 일반적인 차에서처럼 180도씩 돌린다라는 건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차를 운전을 하면서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는 도로폭이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곡선의 어떤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이제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스티어링 휠 조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파악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중이니까 약간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말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이제 이렇게 지금 옆으로 2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있을 경우에는 자, 이 왼손이나 오른손 혹은 두 손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돌릴 수 있는 한계치가 180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돌아가는 게 거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90도 정도를 더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 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약 500m 전방에서 신호 과속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대로를 달리다가 우회전하거나, 보통 우회전을 하게 되겠죠. 우회전해서 이제 좁은 좀 도로폭이 좁아지거나 뭐 이면도로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런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게 될 때, 지금 여기도 약간 그런 구간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핸들을 그냥 조금 약간 아래쪽, 지금처럼 제가 잡은 것처럼 지금 이제 저는 좌회전을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좌회전을 하려면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죠. 물론 이제 지금은 R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180도씩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180도 혹은 180도 이상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커브였다면 미리 이제 손이 여기 지금 이
3시 방향, 2시 방향을 잡고 있는 이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미리 90도 뒤로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밀어주는 쪽 손이 미리 90도 아래쪽으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핸들을 돌리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핸들을 돌리게 되면, 자 옆을 잡고 있을 때는 이 손이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사람의 관절 구조상 거의 한계치에 가깝게 되는데, 자 아래쪽에서 핸들을 잡고 돌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잡고 돌리게 되면은, 자 90도가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90도만큼 간 상태, 그러니까 180도에서 잡고 있는 모양에서는 모양보다 90도를 더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80도만 돌릴 수 있었던 처음에 그 자세에서 90도가 더해지니까 270도만큼의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손을 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한 270도 정도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돌리죠. 근데 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고, 자, 이 손이 크로스로 가는 방식일 경우에는 돌아간 다음에 이 손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논크로스 주법이라면은 이렇게 돌리고 혹은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90도 돌리고 여기서 잡아서 아래쪽까지 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논크로스 방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이런 운전 강습, 스티어링 휠 조작법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휠을 감아서 올리는 그런 조작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레이싱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오버스티어가 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드리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드리프트 주행 혹은 오버스티어를 잡기 위해서 카운터를 넣게 될 때는 내가 입력한 이 스티어링 휠의 이상만큼의 카운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0도 정도를 돌렸는데 이제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해서 한 270도 정도까지 휠을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휠을 잡고 있으면, 자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270도까지 돌리는 거는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머리로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몸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제 몸에 익혀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90도만큼을 더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아래쪽으로 돌렸던 게 아니라, 빠른 핸들 조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다양한, 그러니까 의식은 안 했지만 다양한 방식의 휠 조작을 하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스스로 몸이 파악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상에서는 이제 그런 목적, 오버스티어에서 카운터 스티어를 타이밍 맞춰서 빨리, 그러니까 오버를 빨리 잡거나 아니면은 드리프트 모션을 빨리빨리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작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실제 주행에서는 제가 드리프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 주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좁은 도로들을 달리거나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런 도로의 어떤 국선값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스티어링 휠 조작법, 잠시 후 그런 과속에 조작법으로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밑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의 어떤 주행 방법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왔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일상주행에서도 꽤나 뭐 몇 가지 상황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뭐 모든 상황에서 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제 경우에 몇 가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운전을 좀 더 신속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요령으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나가지고 재실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제가 너무 운전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방법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서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90도를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만큼의 각도를 더 벌게 되니까 한 손이 대응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의 조작, 이 각도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신속한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나름 간단한 팁이기도 하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람마다의 어떤 그 운전의 접근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하는 것들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문제점을 느꼈던 적은 없고요. 그래서 좀 유용한 팁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의식을 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신속한 어떤 그런 이 휠의 조작, 손이 꼬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휠의 조작법에 대한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팁에 관련된 영상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한 30분 정도 찍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그냥 제가 편하게 주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행하는 그냥 모습을 보시는 걸로. 또 주행을 하다 보면 뭔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랜저 XG 검은색 모델이 하나 지나갔을 텐데 휠이 한 17인치 18인치까지는 아닐 거고 17인치 정도 휠인데 서스펜션이랑 딱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팬더에 딱 맞게 차고 높이가 나오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휠 말고는 외관에는 따로 손을 댄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옛날 차임에도 외관 깔끔하고 이렇게 휠 정도만 튜닝을 해가지고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 XG는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차 역대 그 그랜저 디자인 중에 이번에 나온 모델이 뭐였죠? HG였었나? AG였었나? 하여튼 그 모델을 제외하고는 역대 그랜저 중에 가장 디자인이 잘 된 그랜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인데 그렇게 깔끔하게 튜닝이 되어 있으니까 더 멋있네요. 자, 수동은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는 까다롭죠? 여러가지. 특히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쉐보레 5단 미션, 수동 미션이 걸린 차들을 안 몰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현대차에 비해서 1단, 2단 기어비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한 다음에 바로 2단을 놓고 이런 정책을 할 때 2단으로 그냥 계속 주행을 클러치만 좀 밟았다 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가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생겨서 속도가 이제 많이 줄게 되면 2단으로 다시 힘을 붙여서 가는 게 조금 애매해지는 구간이 생겨서 그럴 때는 다시 이제 1단을 넣게 되고 이런 구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가 되는 구간에서는 현대차 수동, 5단 수동에 비해서는 좀 발이 많이 피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코미터 캠에 나와있지만 주유등이 들어와가지고 주유를 하러 갈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주유를 하는 게 거의 주행거리 한 60km 정도 내외로 남아있을 때나 혹은 이제 주유 게이지가 한 칸 정도 차 있을 때 보통 한 칸 정도 차 있으면 지금처럼 주유등이 들어오는데 뭐 두 칸 왔다 갔다 할 때도 주유등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주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분들은 어떨 때 주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름을 넣으라는 표시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약간 주유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장거리를 가야 될 때는 미리 주유를 하지만 보통은 일상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니까 한 30km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한번 주행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도 한 5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주유등이 들어오고 나서 혹은 기름 게이지가 한 칸, 두 칸 정도 남아있을 때 주유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유도 저는 풀 주유를 하진 않고 보통 이제 가득 넣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가득 넣지는 않고 정량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30L를 넣고요. 그리고 주유등이 들어오지 않고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때도 한 20L 기름의 양에 따라서는 한 20L나 아니면 25L 정도 주유를 하는 게 일단 제가 일상적으로 주유를 하는 패턴이에요.
가득 주유하지 않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름 자체의 무게에도 뭐 어느 정도 연비에 소폭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통은 한 3분의 2 정도만 채운 상태로 이제 보통은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 주유를 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연료 소비량을 조금 체계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2만원, 3만원 주유를 하시거나 가득 주유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직접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차계부로 계산을 하긴 하지만 좀 한눈에 보기 편하죠. 아무래도 리터로 끊어지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리터 단위로 정량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뭐 차 안 타는 날도 많고 차를 타는 날에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유는 뭐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뭐 조금 차가 장거리도 있고 뭐 이랬을 경우에는 뭐 한 2번, 3번 정도까지도 가지만, 일상적으로는 주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유를 하는데 한 30리터 정도. 그러니까 뭐 일별로 계산하면 이제 한 1리터 정도 소비를 하는 셈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연비는 뭐 이게 트립 컴퓨터가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트립 컴퓨터 상으로는 제가 이제 뭐 고속 구간도 조금 달리긴 하지만 시내 주행 위주로 주유를 했을 때 평균 연비가 지금 10.3km 정도 리터당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차계부로 계산해 봤을 때도 대동소이한 거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한 10에서 11km 정도,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일단 연비 운전은 안 합니다. 일단 제가 뭐 매일같이 차를 타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운전을 좀 밟을 때는 밟는 그런 편이라서, 방금 이제 한 것처럼 좀 끼어들어야 될 때는 뭐 당연히 좀 밟아야 되죠. 그게 뭐 운전을 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분들, 그러니까 같이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이 뻥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너무 정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뭐 끼어들 때는 좀 과감하게 밟는 편이고, 운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게 연비 운전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주행하는 것 치고는 뭐 연비가 시내 주행만 하는데도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 주행을 했을 때도 지금 5단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km에서 3000rpm이 나오니까, 요즘 뭐 6단 뭐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 7단, 8단까지 갔는데, 그런 변속기들에 비하면은 RPM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수동이기 때문에 뭐 동력 손실에서 조금 어떤 손해를 덜 보고 뭐 그런 측면 때문인지 연비가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와요. 고속 주행할 때도 뭐 제가 보통 평균은 한 110에서 뭐 한 130, 40 정도, 40까지는 안 가고 13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는데, 130만 가도 사실은 RPM이 뭐 4000이 넘어가니까 되게 고단 기어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연비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적합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기어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연비가 잘 나오고요. 그래서 뭐 연비에는 크게 어떤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으로 계속 주유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쉐보레의 어떤 약간
엔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의미 없다, 그냥 약간 플라시보다 일반유 주유를 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체감을 할 정도로 고급유를 넣었을 때랑 일반유를 넣었을 때의 어떤 차의 반응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거나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질감, 그리고 이제 차의 어떤 유지 측면에서 볼 때 고급유를 주유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고급유를 넣고 있습니다. 일반유랑 고급유가 뭐 한 100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유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주유를 하는 곳에서는 1,700원대 나오고 있고, 1,725원이었었나? 그 정도 되고 있고, 일반유는 100원이 아니구나,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일반유가 1,500원대였었나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리터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치면, 제가 30리터를 주유를 한다 그러면은 6,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달에 뭐 6,000원 차이 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저는 뭐 오케이, 그냥 조금 뭐 원하는 거, 차의 반응에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선택을 하겠다, 저는 뭐 이제 그런 주의라서. 6,000원이면 뭐 사실 요즘에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6,00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일단 저도 처음엔 그랬고, 만약에 제가 느끼는 정도의 차의 반응이 없었다면 당연히 고급유를 계속 주유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아반떼 HD 모델을 탈 때, 그 모델도 이제 수동이었었는데, 그걸 탈 때 고급유를 넣었을 때는 정말 느낌의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은 다르게 정말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급유를 계속 주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저RPM 상황에서 지금처럼 진짜 뭐 2단으로만 1000rpm 정도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여지없이 그 로킹이 생기는데, 그릉그릉 이런 소리 있죠. 약간 실린더 벽을 때리는 소리라고 하는데, 고급유를 넣고 난 이후로는 저RPM 주행을 할 때도 일단 그런 노킹이 전혀 없어요. 그것만 해도 뭐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토크감이나, 그 다음에 고회전 영역대에서의 어떤 회전 질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저나 아니면 뭐 제 차에만 그게 해당이 되는, 근데 제 차에만 해당이 될 수가 있을까요? 차는 공산품인데. 그래서 쉐보레 수동을 타고 계신 분이라면, 저랑 똑같은, 만약에 뭐 아베오라면 한 번쯤 고급유를, 한 번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기름통이 비워갈 때쯤에 고급유 한번 가득 채워 보시고 뭐 주행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뭐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뭐 매일같이 주행거리가 많아서 기름값이 부담이 좀 된다 싶으신 분들은 뭐 선택 고민이 좀 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고급유를 쭉 넣으면서 어떤 그런 저RPM 상황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 없이 주행을 하는 게 더 재밌는 운전 생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밤마다 막 일정이 있으면은 뭐 생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금요일 밤마다 게임 방송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것도 한 몇 달 됐죠 거의. 그란투리스모 6로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좀 새로운 게임으로 심레이스웨이라는, 게임이라기보다 이제 그건 정말 약간 레이싱 시뮬레이션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시뮬레이션의 정교함은 제가 그 방송 중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정교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이제 게임으로서의 어떤 즐거움은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해요. 뭐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방송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가, 제가 지금 컴퓨터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방송으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지만, 일단 그 전에라도 그란투리스모로 방송을 하던가에 비해서 게임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들이나 제 페달 조작 같은 것들 부분도 지금 카메라를 이제 2대를 제가 돌리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생방을 못 보시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그 녹화된 영상들을 보면서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많은 여러가지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결론은 금요일날 밤 10시에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뭐 구독하기나 아니면은 제 채널 들어오시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그 생방송 예고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고편에 종모양 표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방송 시작하면 알림이 가게 됩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사실 금요일날 밤 10시면은 불금을 보내실 시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금요일 밤 10시에 특별한 일이 없고 차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제 게임 방송을 한번 보러 오시면 여러 가지로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차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여러 분들과 관심사가 이제 공통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차에 대한 얘기,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 방송 심레이스웨이 라이브, 시뮬레이션 라이브, 레인메이커 시뮬레이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트를 줬는데 주소를 찍었네. 시간대, 퇴근 시간대가 다 돼가는데 지금 한 5시 15분 정도? 이 정도 시간부터는 이제 차가 많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5시도 아니다, 한 4시 정도부터는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사실 전혀 수동의 묘미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저번에 이제 산타님께서 그 영상 중에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뭐 클러치 조작도 그렇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티어링 휠 조작도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닌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식해서 했었던 게 아닌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려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더라를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을 때가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뭐 요즘에는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으면 생방송 중에도 이제 그런 실제 운전하고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생방송 중에 그런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가급적이면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해하기 쉬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 혹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정체 구간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이 좀 약간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다 그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끼워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경적을 안 울려도 되는 상황에서도 막 경적을 신경질적으로 많이 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정체되는 구간이나 시간대 운전은 초보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뭐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구간에서 또 운전을 하면서 뭐 빡세게 배우면 또 그만큼 빨리 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운전을 이제 이런 데서 한 몇 번 해본 다음에 운전 그거 진짜 할 거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차를 그냥 주차장에다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른 차량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내 차를 웬만큼 운전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정체되는 구간이나 정체되는 시간대를 조금 피해서 운전을 하시고, 그게 사실 본인한테도 좋지만 운전을 하는 다른 운전자들한테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도로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서로서로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야가 너무 좁죠. 시야가 좁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가야 될 길만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치고 빠지고 넣어줄 때 넣어주고 빨리 갈 땐 빨리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유발이 되고
또 이게 어떤 경우에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님에도 상대 운전자들의 좀 신경을 막 긁는 그런 행동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운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화곡역 부근인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볼게요.